이상일 전 의원 그리고 최진 전 청와대 행정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제 50분 뒤면 특별 중대 보도를 하는데 ICBM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ICBM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폭격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고 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이제 태평양 함대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력적인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3시 반에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 중거리 미사일인지 그 성공 여부 실패 여부 이 부분을 아마 김정은이가 발표하면 네. 그 윤곽을 이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한중 간의 어떤 한미 간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이 시점에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대화의 노력을 하는 시점에 미사일을 쏘았다는 것,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심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좀 관찰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른바 평양시로 하면 그 북한 시간으로는 3시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 반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죠. 그쪽은 시차 기준을 달리 쓰기 때문에요. 네. 새 정부 출범한 뒤에 그 미사일 여러 번 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을 특별 중대 보도라는 걸 통해서 밝힌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좀 다를 거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해도 6번이고 또 금년 들어서 이제 10번이 훨씬 넘는 그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왔는데 네. 지금 시점이 이제 워낙 미묘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됐고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주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2, 3일 후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또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게 되고 일본의 아베 이제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완전히 주반의 한반도 4강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강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네. 부분은 상당히 도발적이다. 말하자면 이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싣고 네. 끼얹고 동시에 또 북한의 궁지에 몰린 북한이 일찌감치 미리 어떤 사전에 어떤 그 협상력을 극대화를 위한 그런 도발적인 그런 시도를 한 거로 봅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ICBM이라면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이라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반도 정세에 어떤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만약에 북한이 ICBM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힌다면 미국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 남북 대화,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관련해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도록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성공했다고 하면 이거는 미국이 당사자의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이렇게 맡겨놓고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특히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도 조미의 문제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당면한 직접적인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최대의 압박과 관여해서 인게이지먼트, 대화를 의미하는 인게이지먼트는 빼고 최대의 압박을 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걸로 보고요. 오늘 발사한 그 미사일이 지금 한미 간의 분석 중에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면서 이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가능성이 있을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분석 중이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발사한 이 미사일이 고도 2,300km에다가 980km를 날아갔어요. 37분 동안. 네. 화성 2형 개량형인 것 같은데 지난 5월 14일 발사한 것보다 고도도 더 높아졌고 거리도 더 나갔고 비행 거리도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대 통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면 5,500km 이상인데 적어도 4,500km 정도는 날랐을 가능성을 지금 한미 간에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ICBM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더 보시면 네, 지금 북한이 이 시험에 이제 미사일을 쐈다. 조금 말씀드렸듯이 미국한테도 우리가 직접 상대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고 그 전에 사실 북한은 계속 한국은 빠져라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맞상대를 하고 동시에 일본과도 맞상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 못지않게 일본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탄도미사일을 쏘자마자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요 30초짜리 그 탄도미사일이 발사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담은 TV 광고물을 만들어서 일본 내에 과연 대형 5개 방송사에다 일제히 이제 이걸 홍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폭탄이 떨어질 경우에 이를테면 뭐 창가에 있지 마라라든지 그다음에 바짝 엎드려 있으라든지 뭐 이런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할 경우 상당히 위기 의식을 말하는 일본 관내에 이제 이 조장을 하게 되는 거, 퍼뜨리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네. 일본이 어떤 다시 또 무장화라든지 말이죠. 훨씬 극우화 이런 부분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사일 한 방을 쏘음으로써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아주 고약한 어떻게 보면 다득 효과를 좀 기대하고 네. 미사일을 좀 쏘아 올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한테 별 실익이 없다. 우리는 미국하고 어쨌건 이걸 통해서 거래하겠다. 그런 속셈인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관되게 김정은 정권에서는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전혀 상대를 하지 않고 미국을 상대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이 한국과 공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어쩌지도 못하고 자꾸 고립되어 왔는 상황을 지금 왔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화 국면에 나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손을 어떻게 보면 털어버리고 미국과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하고 직접 거래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네.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리 정부가 공식 성명을 내서 우리 정부의 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시험하려 들지 마라, 오판하려 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발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이 대북 제재, 국제사회가 지금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도발 행위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거다. 이 우리 한국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겁니다. 네. 어찌됐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입장에서 대북 제재는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대화로서 어떻게 상황의 변화를 좀 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인도주의적인 제스처도 취했는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또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왔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남북 단일팀이니 뭐 북한의 미시령 스키장을 소위 말해서 평창 올림픽에 하나의 경기장으로 쓰자는 제안까지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이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 명백한 도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화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독일로 출국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독트린이라는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내용이 아마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거에 좀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화 쪽에 방점을 뒀다면 초안에 지금은 국면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대북 제재에 이쪽에 방점이 더 둘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소위 한국의 주도권, 이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 거, 이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결국은 일본과 또 유엔을 통해서 계속
대북 제재 압박을 할 거고 중국에게도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라고 계속 미국은 또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입장에 좀 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독일은 그 분단돼 있다 통일됐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도 베를린 선언 발표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드레스덴 구상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또 G20이 독일에서 열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떤 그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김정은 지칭해서 디스가이는 다른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트위터에다 바로 썼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만약에 ICBM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상당히 중대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해도 6번 차례나 했었고 네. 지금 미사일을 쏜 지 지금 한 달 만에 또다시 쏘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상 다반사로 미사일이 쏘아대는 네. 정말 좌측운동하는 이런 김정일 정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일이 hil비하고 우리가 당하고 허둥지둥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ICBM이라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제쳐놓고 혹시라도 북한과 단독으로 어떤 그 협상에 임한다는 이런 우려가 없도록 우리가 오히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미사일 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바로 내일 모레 이제 가면 시진핑을 만나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상당히 좀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중국과 미국이 마치 대결하고 충돌하고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쉽지 않겠지만 중재 역할을 상당히 하면서 어떤 등거리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잘 그 중재 역할을 한다면 네. 그래서 북한을 자꾸 고립으로 몰고 중국과 미국과 대한민국이 힘을 합치는 그런 구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미사일 발사가 우리 대한민국 어떤 안보 체제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런 또 계기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최 부총장님께서 그 제기하신 우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거래를 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전략이 전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발표문을 문재인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발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었잖아요. 그 북한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 정책은 실패를 했다. 그래서 patience is over. 인내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는 소위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올바른 여건 하에서 그 올바른 여건 하에 대한 해석이 한미 간에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발표문에는 대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이 취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더욱더 도발하는 상황이라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을 한다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동결을 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해서 어떤 보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쪽에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의 이 도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요. 네.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조율이 돼야 되지만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재량권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어떤 북한하고 관련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할 그 틈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이 도발할수록 미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상일 전 의원님 이제 말씀한 그런 내용의 방향으로 우리 한미 관계가 가기를 이제 바랍니다만은 일각에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이라든지 혹은 대외 정책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좀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만 놓고 보면 정말 마치 미추광이 독재자 비슷한 표현을 썼다가도 네네. 또 필요하면 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대여스폰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태도라든지 어떤 발언들이 달라졌기 네네. 때문에 혹시라도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북한과 직접 거래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적지만 그런 우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한미 간에 좀 아주 훨씬 더 긴밀하게 네. 서로 연락 체계를 갖고 공조 체제를 가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한미 공조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전화위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대화보다는 자기들이 그 미국과의 직접 거래로 뭔가 돌파구를 뚫겠다라는 생각인 것이 이제 기본 전제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그 대외 매체를 통해서 선전 매체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추태라는 표현까지 물론 그 외부 매체에선 뺐다고 합니다만은 어차피 밖으로 공개될 것을 알 텐데 그렇게까지 그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데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하는 것은 대체 어떤 속셈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김정일 정권으로 볼 때 우리 얻을 건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개성공단 과정에서도 본인들 나름대로 취할 건 취했고 이제는 뭔가 좀 더 큰 것을 하나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럼 그 큰 것은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더 미국을 상대로 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상당히 도발적 모험을 좀 감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과 빅거래, 큰 거래를 하고 검거래를만 할 경우에는 남한이 대한민국이 좀 초조하고 그래서 더 북한에게 대화를 어떻게 보면 구걸하고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미국하고는 큰 거래를 하고 남한으로부터는 대한민국으로부터는 많은 것을 자잘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구상을 김정은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특별 중대 보도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미리 했다는데 내부 결속용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뭐 내부 결속령은 당연히 있는데 이 소위 김정은 정권은 인민을 지금 계속 통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이런 홍보 정책을 계속 써왔다는 거죠.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 성공했을 때도 특별 중대 발표 이거 했고요. 네. 광명성 2 미사일 그걸 발사했을 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우리의 이 소위 말해서 국방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는 거죠. 또 바깥으로는 ICBM의 기술이 냉정히 봐서 정말로 도달했는지는 몰라도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은 계속 지금 진전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워낙에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북미 항공 우주 방위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탄도 미사일에 단탄두가 아니라 하나의 탄두가 아니라 여러 개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지금 기술까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미국이 분석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 다탄두 미사일이 발사가 된다면 우리는 사드 체계로도 막기 어렵다라는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찌 됐든 나중에 미국과 막판에는 미국과 결국은 협상을 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그게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해서 한반도에선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받고 소위 말해서 이 핵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네.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 마주보는 열차가 그대로 가듯이 갈 걸로 보이는데 네, 네. 결국은 미국은 이 지점에서 계속 북한을 지금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중국의 단둥은행을 비롯한 중국인 개인까지 제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상 세컨더리 보일 의원님 것인데 미국이 잠깐만요. 최대한 압박을 네, 가하겠다는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검찰총장의 문무일 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치밀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킴은 물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문 내정자는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송환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부패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법무검찰의 수뇌부가 동시에 장기간 공백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금노 법무부 차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브리핑 네, 마치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했었는데 오늘 곧바로 검찰총장 공석이 꽤 길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곧바로 1명을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호남 출신이 2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이 바로 이 문무일 고검장입니다. 문무일 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문무일 부산 고검장,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그러니까 거물급 수사, 정관계 비리를 수사하는 분야죠. 특수수사를 많이 했었던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문무일 부산 고검장, 어떤 카드라고 보셨는지 두 분께 오늘 여러 분야를 질문해 죄송합니다. 먼저 최재형 부총장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권 초기 혹은 대선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삼두마차가 이제 법무장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검찰총장입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은 직접 개혁을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중요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의 향후 향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제 광주 출신이네요. 광주 출신이고 그리고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를 했던 이제 특수수사통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는 삼두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이 상당히 좀 삼두 체제가 호흡을 맞춰서 좀 속도 있게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외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고요. 인천지검 1차장,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냈고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대전지검장 지냈고요. 차장 검사는 인천 부산지검에서 했었고 대검 중수일과장 역시 특수통들이 가는 요직이죠. 대검 중수일과장도 지냈습니다. 자, 이 의원. 네, 그 요직을 두루 거친 분이고 아마 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분은 상당히 강단이 있는 분이고요. 지금 특징은 이 현역 검찰에서 현역 검사가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검찰총장을 보면은 검사 출신이 다 되지만 이명재 검찰총장하고 네, 김진태 검찰총장은 현역 검사에서 물러나서 변호사를 하다가 됐는데 역시 현역 검찰에서 발탁한 것은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하되 검찰 조직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그래도 검찰을 잘하는 검사 출신으로 맡기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특징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 지금 후보자 광주 출신인데 광주 출신 검찰총장은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호남 출신은 꽤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소병철 이번에 검찰총장의
추천된 분이 한 분, 그 네 분 중에 소병철 전 고검장. 고검장이죠. 네. 이분은 검찰에서 물러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두 차례 후보로 올랐는데 이번에 세 차례인데 저분이 안 됐는데 광주일고 지금 문부일 지금 후보자보다 선배인데 소병철 후보자도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분인데 아마 좀 사식일수로 좀 연배가 있기 때문에 저분으로 간 것 같은데 네. 문부일 지금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끌지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분이 남원지청 차장검사할 때 그 지존파 사건도 해결한 분이고요. 성완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하면서 이양구 전 국무총리와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홍준표 전 경남지사 기소했던 분입니다. 네. 악연이 있군요. 예. 네, 국민들한테는 그때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할 때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자,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반도 문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